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서 삼성 반도체 공장에 갔다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막 지금 기자회견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의의랄까 또 그 한미동맹의 어떤 새로운 전환이랄까 뭐 그런 이야기를 좀 먼저 간략히 나누고 선진국 시대 군대와 국민 11번째 이야기를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정경영 박사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고 끝난 뒤에 임방수 박사님과 제가 함께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영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이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말씀드릴 테마는 먼저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에 따른 방한의 의의와 한미동맹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혁신, 자율, 창의적 병용이라는 그 테마를 가지고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5월 10일이니까 채 2주가 안 지난 상태에서 외국 손님으로서는 처음으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바이든 대통령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미 그 시청을 통해서 아신 바와 같이 공동성명을 발표를 했고요. 그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여기에서 그 네 가지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 합의가 이루어졌고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의 이 가치안보 동맹에서 경제 이 디지털 동맹으로까지 발전시키겠다는 합의입니다. 그 구체적으로 그 대통령실 간의 경제안보 대화를 할 수 있는 제도화를 합의를 했고요. 또 이 규범과 규칙에 의한 글로벌 공공망 체제에 한국이 참여를 하겠다는 겁니다. 인도 태평양 경제협력 체제라는 건데 인도 태평양 이코노믹 프레임워크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가를 하는 건데 인도 태평양 경제협력 메커니즘은 여기에 어떤 기술 반도체를 포함한 모든 기술과 인프라 무역 문제까지도 함께 다루는 그 메가톤급 FTA 성격입니다. 여기에 합류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여기는 추가해서 뭐 반도체나 AI, 오제, 전기차, 신형 원자료, 의료 등 아주 최첨단 기술 협력을 하겠다는 겁니다.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대응하겠다는 합의가 있었죠. 이 확장 억제를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하고 2018년도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일방적으로 그 연합 전력자산이 전개되는 훈련들을 중단을 시켰던 것인데 그게 아니다. 이 전략자산까지 전개하는 한미연합 훈련을 재개를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이버 영역까지도 협력해 나가겠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동시에 그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좀 더 그 포괄적으로 그 로드맵을 만들어 가지고 북한의 문제를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서 해결하겠다는 것도 병행해서 추진하겠다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 동맹이 있는데 한국군의 역할을 좀 더 확대시켜 나가겠다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 구체적으로 그 발표는 안 됐습니다만은 연합방위 체제 속에서 한국군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시키겠다는 주문입니다. 그리고 한미일 간의 군사협력 체제를 가속화시키겠다는 합의들이고 이 자유항행을 포함한 해양안보 협력도 하고 특히 이
주권을 침해하고 국제법을 침해한 러시아에 대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합의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합의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서 추진이 되겠습니다만은 상당한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군사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제를 강화시키겠다는 것이 분명하고요. 또 이 세계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글로벌 공급망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미국과 협력해가지고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두 번째 주제인 국민의 군대로서의 역할 중에 이 테마를 혁신과 자율, 창의적인 병영 문화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봤는데 얘기하는 혁신의 문제, 자율의 문제, 창의의 문제는 새로운 우리 병영 문화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이슈로 등장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상당한 요동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속에서 우리 군이 이 국가와 민족 역사와 시대의 흐름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그냥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움직여야 되고 그러니까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먼저 병영 문화가 다이나믹하고 그러면서도 어떤 강요나 간섭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움직이면서 새로운 것을 계속 추구하는 그런 병영 문화를 일궈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 병영 문화를 얘기할 때 어떻게 훈련 문제가 나오느냐 문제인데 결국은 군이 존재하는 것은 이 훈련을 통해서 전쟁을 억제한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보니까 이 문제를 좀 더 혁신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측면 하나 하고 또 일부 이 군이 이 국민 교육을 하는 도장이 아니라는 인식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참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보는 것인데 이 군에 복무를 하면서 대한민국 시민으로서의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여러 가지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의식의 문제, 능력의 문제들을 길러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인데 군이 과연 국민 교육을 하는 시민의식 함양의 도장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자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은 직업군인들인데 군인들이 공부를 하면서 계속 매진해야 되지 않겠는 차원에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군이 존재하는 것은 적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죠. 전쟁 현장이라는 것은 이 생과 사의 가름길에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대단한 판단력도 필요하고 자기 몸을 던질 수 있는 정도의 용기가 필요한 건데 그 힘은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 훈련이 되지 않은 군대는 이런 싸워 이길 수 있는 군대가 못 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훈련을 하고 있다는 자체는 적이 어떤 침략을 감행하든 받아치겠다는 그런 결연한 결기들이 대내외에 과시가 되기 때문에 감히 북한이 쳐들어올 수 없는 것이고 쳐들어왔다 하면은 그러니까 무장된 훈련된 우리 군이 적과 싸워서 기필코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군의 존재에서 이 훈련의 문제는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훈련의 문제를 좀 더 혁신적인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하자는 참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상하게도 2018년 벌써 4년 가까이 됩니다만은 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후에 일방적으로 트럼프가 그 연합자산이 전개되는 훈련을 중단하겠다는 일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어디 된 일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지금 한미연합군 간에는 그 시뮬레이션 연습으로 혹은 또 소규모 대대급 차원의 그 소규모 연합 훈련만 하고 있지 전시 상황을 상정한 그 훈련은 좀 못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코로나 등등으로 인해서 이런 제공 합동 훈련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뭐 제대로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예비군 동원훈련이라는 것은 더더욱 뭐 지금 뭐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을 볼 때 이 방위 태세에 허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우리 군이 상당히 무력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군이 이렇게 그 무장 해제된 듯한 잠잠한 군대, 조용한 군대 이건 뭐 있을 수가 없다고 보는데 우리 역사상에서 수없이 외침을 겪었던 가장 큰 이유가 외부적인 침략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내부에 이 교란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솔직히 상당히 그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지 않았었던 거고요. 뭐 안보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도 안 했었고 국민들의 어떤 안보 불감증이라는 것들은 전쟁이 끝나고 바로 사라져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쳐들어왔던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 한반도의 남쪽에서의 그 이런 이것은 참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어떻게 이 나라를 똑바로 지키고 싸워 이길 수 있는 군대가 존재한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인식시키고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상당히 우리 안보적인 차원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훈련 문제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전쟁 억제를 하는 핵심 역할을 한미연합훈련이 해왔습니다. 훈련들은 지소 연습과 야외 기동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었는데 이런 그동안 있었던 훈련들을 살펴보는 것은 이 훈련이야말로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1954년도에 유엔군에 의해서 실시되어 왔던 포클랜드 연습이 1976년도 그 자유 월남이 공산화 되고 난 후에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상당한 정도로 이 위기 시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한 그 훈련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을지 훈련을 해서 이것이 통합이 됩니다. 그리고 매년 두 차례에 걸쳐 매년 그 정부 훈련과 그다음에 군 훈련이 이렇게 통합이 되어서 이렇게 실시되고 있는데 이게 상당한 정도로 전쟁에 대비하기는 훈련이거든요. 정부 부서에서도 시군구를 포함한 행정기관과 동원지정 업체들이 참여를 했고요. 각 군에서도 그 육해공군 말할 것도 없고 미군까지도 이런 훈련을 했고 이런 그 민군 간 차원에서의 군을 유사시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대비 훈련들을 해 나갔던 것이고 이어서 연합사주간 하에 그 군사 훈련들을 해왔었던 겁니다. 2018년도까지 을지부동 가디언 연습이 있었습니다. 팀 시프트 훈련은 이게 참 중요한 의미가 있죠. 1973년도에 자유월남이 무력에 의해서 그 공산 베트남에 침공을 해가지고 공산화되는데 이때 한반도의 안보 상황 상당히 위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도 북한의 침략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결의를 걸기 위해서 팀 시프트 훈련이 1975년도부터 쭉 지속되어 왔었습니다. 무려 미군 전략자산이 전개되고 직접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훈련들을 하고 복귀하는 이런 훈련들이었는데 한국군과 같이 이루어지는 훈련은 최대한 20여 만의 병력들이 대한민국 야지를 누리면서 훈련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1994년도 미국 제네바 기본 합의가 있은 후에 중단이 됐습니다. 전면으로. 그것을 이제 변형된 형태로 이제 훈련이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미군 전력 전개대에서 작전 지역까지 그런 훈련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게 키 리저브 훈련, 이른바 연합 전시 증원 훈련이라는 것으로 2008년도까지 해오다가 키 리저브 훈련으로 명칭이 배치게 됩니다. 한편 또 후방 지역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의 그 방어 훈련들을 1961년도부터 소규모로 하다가 1976년도에 4이글로 훈련 명칭을 개칭을 해서 대대적으로 그 쌍방 기동훈련도 하고 한미연합군이 참여하는 상륙훈련도 하고 또 지역 내 행정관서와 예비군들이 참가하는 이런 훈련들을 해왔던 겁니다. 자, 훈련. 어떻게 보면은 무슨 그런 훈련이 필요한가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참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를 똑바로 지켜왔던 것입니다. 또 그 일환으로 중요한 그 행사가 있을 때 올림픽 경기나 월드컵, 2018년도에서는 동계올림픽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런 경호 경기를 똑바로 해서 성공적인 행사를 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공군 간에는 뭐 한 200여 기의 그 전투기들이 참가하는 리지던트 에이스 훈련이 있었던 것이죠. 그다음 왜인지 2018년도 이후에 이런 그 대규모 훈련들이 거의 중단된 상태입니다. 마치 평화가 한반도에 완전히 넘실거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만은 남쪽에 이런 그 무장이 해제된 듯한 이런 것과는 달리 북한은 핵미사일을 강화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 세력들이 있죠. 이 압록강 연습이 있는데 이 압록강 연습이라는 것은 이 합참 차원에서 우리 단독으로 하는 연습이었습니다. 이 압록강까지 어떻게 우리 군사작전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전반적인 전쟁 기획과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 절차를 숙달하는 지휘소 연습이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합참 차원에서는 육해 공군 전력들이 이 해안 축선에 대해서는 공지해 합동훈련으로 그 내륙 축선은 공지 합동훈련으로 외래적으로 실시되어 왔었습니다. 그 쌍용훈련이라고 해서 후방 동원 예비군들이 전방으로 투입이 돼서 전개되는 전시 대비하기 위한 훈련들이 있었고요. 우리가 현역들과 같이 하는 훈련이었죠. 이 활양훈련도 지속적으로 해왔던 겁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훈련들이 웬일인지 거의 코로나라는 것 등등에 이입을 되면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합참이나 군사령부 차원에서의 정무태세 검열도 있었고요. 분단 산업 차원에서의 연대 전투단이나 대대 전술 평가는 계속되고 있다고 봅니다만은 또 육군 차원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훈련이 있다고 봅니다만은 이런 훈련이 저희들한테 크게 보도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참 우리들은 바가 큽니다. 이런 훈련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참 제대로 지켜질 수가 있었던 것인데 군인이 훈련을 안 한다? 야외 피동을 하면서 포유하는 그런 훈련을 못한다? 안 한다? 그건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 훈련을 할 때도 그 어떤 고강도 훈련이 아니라 어떤 게임식의 그런 그 실내에서는 훈련을 뛰어넘어서 실제 전투 상황을 상정해 놓고 대항군도 운영을 하면서 고강도 실전적 훈련들을 강도 높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그 지휘관 시절에 이런 것을 감히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대단한 야심찬 혁신적인 시각을 갖고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유사시에 대비해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낙드릴 훈련이라는 걸 합니다. 지금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만은 낙드리라는 훈련은 것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작전 개념을 구체적으로 예행 연습을 통해서 숙달하는 훈련입니다. 여기에는 이 상하 인접 지원 배속부대까지 함께 참여해가지고 주요 작전 국면을 상정해 놓고 이 심층 깊은 토의를 통해서 통합작전 체제를 구축하는 전술 토의를 하는 것인데요. 옛날에는 이런 식의 훈련이었었습니다. 지금도 뭐 다 하고 있다고 봅니다만은 지금 이사는 그 강당에서 저희들이 했던 훈련이었는데 이 사판을 도로망과 그 고지, 그다음에 하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모의 사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말씀드렸듯이 상급 부대, 인접 부대, 배속 지원 부대들 요원들까지 같이 참여를 해서 이 대항군이 그 묘사되는 대로 우리 지역에 침략해 오면은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를 놓고 주요 국면별로 지휘관으로서 이하 부대에 지시할 사항, 또 협조할 사항, 지원을 요구할 사항 이런 것들을 함께 토론해 나가면서 어떤 튜닝을 하는 겁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우연의 것이 없기 때문에 각종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 놓고 사전에 멘탈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훈련은 그냥 어떤 주먹공식의 훈련일 수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런 훈련을 하고 나서 실제 이제 저희들이 했던 것은 이 1991년에 오래전의 얘기입니다만은 2박 3일한 짧은 시간이었던 데 비해서 상당히 효과는 저는 컸다고 봅니다. 우리 포병 특공 정보 정비대대 어떻게 보면 기동부대가 없는 셈이었죠. 1군단 지역에 있었습니다만은 이 서부 측선을 담당하고 있는 이 부대들, 우리 한국군 4개 부대하고 미군의 항공기갑 에어케어 스쿼드론이라고 합니다만 포병의 2개 대대, 항공대대, 정보대대의 지휘조 요원 일부 핵심 운영 요원들까지 해서 한 1,300여 명의 연대 전투단급 RCT급이죠. 그 부대를 편성을 해가지고 훈련을 했던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떻게 지휘 구조를 편성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했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부대들이 화포뿐만 아니라 항공기, 방공포병, 그 다음에 정보 자산들이 직접 전개돼서 운영을 했던 실병 기동훈련이었기 때문에 이 장비를 운영하고 어떤 사태에 적합하도록 화력을 집중해서 저걸 무력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들은 이 자산을 정확하게 알고 또 지휘관 의도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전체 전투 요원들이 특히 지원 협조 배속 부대들까지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이런 것을 실제 전장 현장에서 구현하는 것이 전투력이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은 이 말로써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린 이런 절차를 통해서 실제 야지에서 기동을 하면서 했을 때 전투력 발휘가 되고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낙들이라는 그런 연습을 통해서 호흡을 맞추고 그 다음에 지휘적 기동훈련을 합니다. 핵심 참모와 배속 지원부대장들과 함께 저희들이 주요한 작전 지역의 주요 기동로를 따라서 또 고지에 올라가서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서 함께 호흡을 맞추는 지휘관과 모든 관련 요원들이 의기투합되는 그런 지휘적 기동훈련을 한 다음에 실병 기동훈련을 하고 그때 마침 국외대대장과 참모들이 함께 있었는데 훨씬 미군 전력이 우세에 있었기 때문에
미군 대대장한테 물론 군대장님께 이제 보고를 해서 이 규모는 연대 전산 RCT급이기 때문에 군단의 연대장 중에 한 분이 이 지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 건의를 드렸습니다만은 거기에 그 응하는 연대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구상했던 부대장이 직접 이끌어 가시오는 지침을 받고 해서 이제 한미 간에 이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처음 에어 캐벌리 스쿼드론에 이제 방충에 있었던 그 부대인데 그 친구가 마침 이 육군 지휘参謀대학에 동기생이 있었던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친구가 어떤 기동부대장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봐서 당시 이 TF의 한미연합부대의 TF장이 됐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뭐 하다가 너무 모르겠다. 작전적인 생소하고 적이 어떻게 움직이는 저 교리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또 한국군의 능력과 제한상이 뭔지 잘 모르겠다. 한 몇 시간 하다가 자기 도저히 모르겠다고 넘겨주더라고요. 그러면 꽤 오래 있었던 1년 반이 지났던 그 정보대장이 있었는데 미군 정보대장이 적적도 꽤 많이 아니까 당신이 좀 하시오 해가지고 지휘봉을 그한테 넘겨줬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이런 그 연대급 이상의 그 대부대를 지휘할 수 있는 나는 못한다 또 해서 결과적으로 화력지원 부대장인 저한테 이제 이 지휘봉이 넘겨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미군들이 참모 조직이 되고 같은 동급의 대장이 됐습니다만은 당시는 편적인 TF의 커맨더로서 우리의 상관이다. 당시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따르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딱 지휘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 참모들도 연합참모로 결성이 돼가지고 서로 유기적으로 뭐 밤을 새우면서 토의도 하고 참모 판단도 보고를 하고 또 헬기도 지휘 헬기도 제공해주고 해서 전장을 누리면서 정체를 지휘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매 6시간마다 이 전투협조회의를 하면서 작전의 국면이 달라질 때마다 지휘관으로서의 작전 지침을 하다라는 것이 우측에 있는 사진입니다만은 이때 느꼈던 것은 그렇구나. 이 한반도에서 이 작전이라는 것은 미군들이 물론 수많은 전투도 했던 친구들입니다만은 한반도의 작전 지역에서 정통해야 되고 일단은 적의 교리와 적의 공격 양상 이런 것에 상당히 감각이 있어야 되고 우리뿐만 아니라 미군 전력에 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친구라면은 그 친구가 뭐 미군이 됐든 한국군이 됐든 지휘를 할 수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히 얘기를 드린다면은 연합사령관이 미군이 해야 되고 우리 한국에서는 안 된다는 이런 참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없잖아 있는데 충분히 이미 젊은 시절부터 북한을 빼앗고 있었고 한반 작전적에 대해서 정통하고 연합부대에 근무를 한 병력들이 있는 친구들이 고위직으로 올라서서 사성장군이 된다면은 지금 한미 간에 합의하고 있는 한미 미래연합군 사령관을 한국군 대장이 하고 부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한다 하는 이 합의 그러니까 일단 이루어지는 것인데 전시작전 통일권 전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렇게 가능하다고 느꼈던 것이 벌써 1990년, 91년도 얘기니까 꽤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 군도 많이 성장을 했고 미군 친구들도 우리 군에 대한 인식들도 많이 달라졌고 바로 거기에 대한 우리 한국군을 존중하고 신뢰한다는 상징적 징표가 이 지휘부대에 나타났다는 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 훈련을 하고 나서 US 스타 앤 스트라이프스에도 신문에 보도가 되고 또 사과강평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건 디테일에 명수가 돼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한 명 한 명이 피바다가 되지 않도록 위해서는 이 싸운다는 것은 진짜 초긴장해서 전투에 집중하지 않으면은 우리 아군 전투를 보존하면서 적을 경비한다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상당한 정도로 치열한 그 논쟁들을 해야 되고 오겜을 통해서 실제 기동훈련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었을 때 유사시 진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하지 않는 분이라면은 이건 진짜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소부대 연합전술훈련에 했던 발전 방안을 제시를 할 수가 있었었죠. 그 부대라는 것은 이 부대의 전투력 발휘가 될 수 있도록 지휘체계가 구축이 될 수 있도록 화력운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하나하나의 이 자산에 대한 능력과 한계 이것을 통합할 수 있는 이런 운영 능력 이것은 예술입니다. 예술. 사실 예술이기 때문에 이 전장 지휘를 한다는 것은 대단한 능력과 준비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마침 그 연대장을 나가기 전에 그 미 국무부 초청으로 동아시안보 심포지움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제 칠함대 모항이 있는 요코스카에 방문했었습니다. 근데 마침 사령관과 이제 여러 가지 대화를 하면서 6.25 전쟁 때 어떻게 해서 여기 보신 바와 같이 지금 38선으로 그어진데 여기입니다. 이게 38선이고요. 1951년도 중공군이 밀고 왔고 우리가 이제 거꾸로 위로 올라가는 38선을 돌파해서 다시금 대돌파해가지고 북진하는 상황인데 이 서부 지역은 38진압으로 내려온 상태고 많이 이제 이 중부 지역도 꽤 탈하는데 의외로 예상외로 이 동부 축선은 여기가 한 90km가 됩니다. 거의 2선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1951년도가 되면은 정전협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전선의 큰 교착전이 이루어지는 고지전만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1953년도 7월 27일 날 정전협정을 맺을 당시에 그 선과 거의 유사합니다. 자, 어떻게 이 동부 지역 축선이 이 지역이 이렇게 북으로 이렇게 돌출할 정도로 올라갈 수가 있었겠느냐 하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칠함대 사령관께서 우리 한국군이 당신네 대부분 제가 국군이 담당하고 있는 책임 지역이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치의 땅이라도 그 뺏겠다는 그런 참 사수의 정신, 그다음에 적 지역을 탈취하겠다는 그런 정신이 투철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간 것이 아니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면도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만은 더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 동해상에 있었던 이 칠함대 전력이 이 한미연합 간의 연합작전에 의해서 한포지원을 포함한 연합작전, 이게 한포뿐만 아니라 이 함대기가 있습니다. 전투기죠. 칠함대 탑재되어 있는 함대기들이 있는데 함대기가 출격을 하는데 이 백두대간에 의해서 이 기상관계로 거의 넘어가지를 못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함포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 칠함대에서 출격했던 전투기들이 집중적으로 이쪽 쪽에 지원했던 겁니다. 바로 그 결과로 이 지역을 이렇게 많이 탈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냐고 그렇게 됐었던 겁니다. 제가 마침내 연대장을 나가는데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한 상태에서 헤어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한 1개월이 안 돼서 미 칠함대가 지금 오산에 연락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연락장에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저희 부대를 방문하도록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실제 와서 보니까 미 칠함대와 동해안을 담당하고 있는 축선 부대 간에
연결된 작전 계획이랄지 을지 복설 렌즈 연습을 통해서 훈련들이 전혀 없었더라고요. 그런 것을 이제 확인을 하고 마침 미참대 연락중에 와서 얘 필요하다. 그러니까 바로 이 친구도 이제 전방 방문 결과를 칠함대 사령관한테 보고를 하고 그해 그 프리덤 가디언 연습 때 이 동해안 축선에 연합자산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놓고 한번 워게임을 하자, 연습에 참가하자 해가지고 일본 사령부에 꽤 한 20여 명 정도가 통상 뭐 한두 명 정도만 와 있었는데 20여 명 정도가 왔고 저희 군단 지역에도 왔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상호 연락장교를 파견하면서 연습을 했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치열하게 전투를 했던 월미산과 351고지 지역도 답사를 하고 상당한 정도로 그냥 구체화시킨 그 이참대 전력을 유사시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그 마스터 플랜을 저희들이 짰죠. 한미간에 짜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연합사령관께서 바로 이제 우리 작전 지역에 오셔가지고 그 보고를 드렸죠. 보고를 받고 이거 그대로 작게 반영하자.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발전됐을 것이라고 봅니다만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왜 감히 이런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연합자산이라는 중요한 전력들이 있는데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좀 우리 한국군들이 더 전향적으로 창의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연합 훈련 혹은 이런 작기를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연습을 하면서 느꼈던 소요는 이 전쟁이라는 것은 이 지휘 통제 체제를 확실하게 구축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이 통합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고 우리 기동병력인 보병이나 예보대들이 손실 없이 화력을 적절히 운용을 해가지고 적을 경멸하면서 북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면서 훈련을 통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요. 이게 나라 지킨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도 참 느꼈습니다. 한번 붙어봐라. 이놈 쳐들어와봐라. 그대로 이제 받아치고 올라가서 통일을 할 수 있겠다는 이런 걸 확신을 갖게 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좀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것은 군인 훈련을 그냥 호루하게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 놓고 실제 실병력을 기동시키면서 대학문을 운영을 해가지고 하는 훈련들을 대대급에서 연합사령부까지 지속적으로 맹렬하게 해야 된다. 그런 군이 우리 버텨 있는 한 국민들도 참 안심을 하게 될 거고 적도 감히 두려워서 엄두를 못 낼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 군의 병영 문화가 일반 조직과는 다른, 일반 민간 조직과는 다른 것들을 아주 다이나믹하면서도 역동적인 병영 내에서도 그런 것을 일깨워줄 수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또 전혀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에 입대한 젊은이들이 신병교육을 마치고 자리에 배치가 됩니다. 당연히 지금에 오는 이유는 이 경기를 하고 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교육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과 후에도 내무생활을 합니다. 병영생활을 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 한국군이라는 조직이 대부분 지원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나라와 달리 의무병으로 모든 젊은이들이 군에 오고 있는 한국이라는 이 사회에서 군 조직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역할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른바 학교 사회생활, 내무생활도 함께 하는 것이 병영생활이라고 보는데 이걸 통해서 이 시민교육을 시키는 우리의 군의 역할을 또 할 수가 있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럼 어떤 식으로 시민교육을 시킬 수 있겠다는 얘기냐? 이 반듯하고 건강한 시민을 한번 육성하는데 우리 군의 역할을 한번 찾아 나섰자는 것이죠.
이 군대 갔다 온 친구, 군대 갔다 오지 않은 친구 다들 얘기, 사람 돼서 나온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듯이 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 시민 의식을 함양하고 상당히 능력 있는 우수한 이런 젊은이들을 키워서 사회에 배출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회성을 함양한다. 저는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조직성을 할 수 없다.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각 계급에 맞는 덕목들이 있습니다. 이등병, 상당히 순종하고 배우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고, 또 병장이 되면은 이렇게 딱 리더십을 발휘해서 불질도 알고, 이 이등병부터 병장까지 계급을 거치면서 대단히 중요한 어떤 그 조직의 말단 회사원으로부터 최고의 어떤 최고 경영자에 이르기까지의 그런 그 리더십도 저는 충분히 배양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그 혹독한 강렬한 훈련을 통해서, 그 훈련을 통해서 엄청나게 어떤 희생정신과 이 강인한 도전정신, 이런 것도 기를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또 신앙생활도 계속 해나갈 수가 있고, 또 동아리 모임도 하면서, 그래서 그 군에 있는 기간 동안에 이 군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큰 인생 속에서 인생 설계도 해보고, 또 군 복무 기간 동안에 자기가 어떤 것들을 이뤄낼 것인가에 대한 군 복무 설계도 해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아주 어른스러운 친구로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군에 있는 동안 자기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근데 거기는 이 군 조직이다 보니까 그런 훌륭한 한국의 시민상을 설정해 놓고 그 시민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세 가지 차원에서 참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 독서 문제가 어떻게 병사들한테 기대할 수 있겠냐는 건데, 제 경험에 본다면은 2주일에 한 권 정도 충분히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독후감을 쓰도록 했습니다. 무슨 생뚱맞게 병사들한테 이런 게 강요형 독후감을 쓰도록 했느냐는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 저기에는. 그러나 휴가를 갔다 오나 유치를 갈 때 한 6개월이 지나니까요. 책들이 막 몰리는데, 처음에 상당히 사실을 본 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많은 고통을 받았었습니다만은, 엄청나게 공부하는 분위기가 병영에 막 활기를 넘치는데, 그래서 매 우수독 후감을 중대별로 선발을 하고, 또 대대에서는 그 중에서 추리고, 분기별로 연대장은 독후감 발표를 시켜서 포상을 해주는 등의 모티베이션을 시키면서 독서품을 일으켰습니다. 솔직히. 집에서 가져온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군복무를 마치고 귀향할 때 이 백에 책을 참 많이 가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대견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이 체력 문제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젊은 시절에 강인한 체력 단련을 시킨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이 개인 체력 단련도 강조를 했었던 거고, 심지어 매일 아침 구보 때는 알통 구보를 연대장도 같이 했었습니다만은, 전 대대장들, 전 병력들이 참 동해안이라는 상당히 추운 지역입니다. 체감도 많이 떨어지고 그러는데도 처음에 가니까 9월달에 취임을 했었습니다만, 감기 환자들이 대대병력 한 2,000명 중에서 한 500명 막 이렇게 나오니까 근육안 업기 무대에서 상당히 아주 즉각 중단을 하고 했는데, 계속 돌면서 연대장과 같이 이렇게 동참하다 보니까 한 달쯤 지나니까 이 정신적 문제더라고요. 감기 환자가 딱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다음에 단체 경기도 아주 격렬한 격구, 그냥 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전투 상황을 상정해 놓고 게임에 대한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대한 서로 수비도 하도록 하고, 또 행군도 아주 격렬하게 시키고, 참
포병 부대가 100km 행군시킨다는 것이 그 당시 참 주위에서 많이 말려고 했었습니다. 단계적으로 해가 저는 다 마스터를 시켰습니다.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다 버텨내고 그 100km 행군을 끝내고 났을 때 장병들이 느끼는, 특히 병사들이 느끼는 희열과 자기가 해냈다는 데서 오는 그 자부심이라는 것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 많은 걸 자기들 느낀다고요. 이 전투체육을 통해서 참 그 족지역에 뛰어들 수 있는 그런 대담한 감수정신도 기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일날, 일요일날이 되면은 그 일식사관들이 전문합니다만은 그 부대 인근 고지를 쭉 돌면서 고지 점호도 시키고, 그래서 앞으로 강인한 체력 단련을 하도록 독려를 했습니다. 처음은 참 힘들고 고통스럽고 연대장에 대한 비난과 뭐 같은 별 얘기들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좀 차츰 지나면서 한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났을 때는 참 그게 딱 수준에 오르니까 아주 뭐 참 좋더라고요. 또 놓치지 않았던 것은 지휘관들이 여기서 지휘자까지 포함합니다. 소대장으로부터 연대장까지 중대장은 미니멈 3시간, 연대장은 1시간, 대장은 2시간, 소대장은 한 4시간 정도 강의를 하도록 저는 강의를 했어요. 처음부터. 그리고 강의를 해가지고 국제정치 문제랄지 한국 근현대사 문제랄지 영어 문제랄지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군에서 이게 생뚱맞은 뚱딴지 같은 짓 한다는 비난도 참 받았었죠.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나 사명감을 갖고 가르치는 스승의 입장에서 병사들을 우리 간부가 솔선수범해, 직원들이 솔선수범해가지고 하니까 좀 달라집니다. 좀 소개를 했었습니다만은 이 사회복귀 프로그램도 해가지고 짜투리 시간 활용도 하고 최소한 일주일에 휴일 6시간, 주중에는 3시간씩 해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3시간, 주중에 1시간씩 해서 3번 그래가지고 한 9시간은 자기 복학반, 수능반, 자격증 취득반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줬던 거죠. 모르겠습니다만은 군이 이런 싸우고 이길 수 있는 군대를 하면서 동시에 민주시민으로서의 그 자질과 능력, 의식을 갖고 있는 애국심과 안보의식과 이 봉사정신과 이 강인한 체력과 권능정신을 길러주는 이 군이 얼마만큼 귀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국민들이 인식한다면, 또 군에 입대하는 젊은이들이 이런 의지를 갖고 군에 입대해서 자기 발전을 위해서 저로 찬스로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이 군은 새롭게 거듭날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직업군인이 됐든 우리 군인으로서 공부하는 문제입니다. 공부. 현행 업무도 많고 야전에서 할 일들이 많은데 무슨 놈의 공부를 얘기하시나이까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공부하지 않고 대원 앞에 설 수도 없는 것이고요. 공부하지 않고 적과 싸워 이길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군인 되기 전에 한 리더로서의 그 인문학적 소양도 기르기 위해서는 이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의 사상사에 대해서 이 철학적인 안목과 역사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어떤 광범위한 교양이 드는 고전들을 섭렵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많은 책들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차근차근 하면 이 속도가 붙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동양의 어떤 논의명자 중용대학 노제상가 이런 그 책이나 플라톤의 리퍼블릭 공화정치나 아리스토텔의 정치학, 존 스튜어트의 자유론, 칸트의 순수성 비판, 아담 스미스의 국보론, 칼 막스의 자본론, 러셀의 서양 철학사, 토인비의 역사 연구,
폴 케네디의 강대국의 흥망, 사무엘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 헨리 키신저의 외교, 이런 책이 왜 무슨 필요하냐? 저는 대단히 참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정치, 경제, 사회, 법, 사상사, 이 동서양의 문화사, 이 대통령과 국가 경영, 이 나라를 이끌었던 위대한 우리 정치 지도자인 이승만 대통령 포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기까지, 또 한국이 이렇게 경제를 일으켜 세웠던 참 기업인인 이병철이나 정주영 기업인에 이르기까지, 또 세계를 이끌어갔던 윈스턴 처칠이나 루즈벨트, 아이젠하워, 최근에 오바마 대통령, 또 적지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시진핑이나 등소평, 이런 인물들을 저는 공부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위기에서 어떻게 극복을 했고 자기 조국을 위해서 얼마만큼 헌신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왔는가, 어떻게 나를 이끌어갔는가,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특히 공부하지 않고 군인한다? 이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군인 공부, 안보와 국방이라는 건 뭔가? 국가안보 전략이나 국방 정책, 정책 기획, 국방 인력, 국방 개혁, 군사 혁신, 무기 체계, 그다음에 우리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시대별 군사 전략, 이 전력 기획, 전략 기획, 전력 부대 구조, 전략 정보, 작전 계획, 동원, 작전 지속 능력, 사이버 우주전, 각종의 그 전략서들, 선제국을 포함을 해서 크라우드의 전쟁론, 미델 하트의 전략, 또 북한을 좀 꿰뚫어 보기 위해서는 그 김일성이나 김정은 내리기까지 이놈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성장했는가를, 이런 것들도 보고, 그들의 전략이 뭔지, 그들의 정치심리 어떤 건지, 그들의 군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무기체계가 어떤 것인지를 좀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가장 더 영향을 받고 있는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의 모든 군사적인 분야에 대한 국가안보 전략이 어떻게 되어 있고, 이 세계를 어떻게 끌고 가고 있는 글로벌 포스 리뷰를 할지, 내셔널 디펜스 스트라테지가 어떻고, 인도 태평양 전략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고, 핵태세 문제는 어떻게 되고, 미사일 방어 체제는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전사책 참 많이 봐야 된다고 봅니다. 한국 전쟁, 한반도에 있었던 전쟁뿐만 아니라 세계 전쟁, 6.25 전쟁, 특히 그 각 지역별로 어떤 그 전투 그 지역 전투는 실제 상황을 상정해 놓고 현장에서 전술투를 통해서 확실하게 어떻게 해서 이겼고 어떻게 졌는가에 대한 것들을,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무기 체계 상당한 깊은 식견이 없으면 무기를 운영할 수가 없던 거죠. 제공, 지상기동부대장이 무슨 놈의 해군 전력, 공군 자산을 운영할 그 능력을, 무기 성능과 능력, 제한사항이 뭔가를 알아야 되죠. 대량 살상 무기가 어떤 의미가 있고, 전자전 무기, 이른바 그 로봇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거. 과연 군인들, 광개토대왕이나 김일신, 이순신 장군, 뭐 백선엽, 최명신, 뭐 징기스칸, 메가더, 몽고메리, 뭐 논메리까지, 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뭐 민군 관계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이런 기본적인 그 소양이 될 수 있는 공부들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진짜 공부해야 된다고 봅니다. 비근한 사례를 볼게요. 미 사단에 있다고 제가 가서 이제 그 특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단 장병들이 미니멈 일주일에 군사 관련 책들이 있는데, 그게 다방면이에요. 한반도에 있었던 전투 사례들을 공부하는 걸 보니까 제가 참 놀랐습니다. 한 번은 갔는데 각 축선별로 그 미군이 어떤 전투를 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그 자료를 수집을 해서 공부를 하는지, 과연 우리가 전쟁에 대비해서 그런 치열한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군임을 수행하고 있는지 반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이 책을 뭐 감히 이런 주문하기가 좀 조심스럽기도 합니다만은, 뭐 인터넷 통해서 볼 수도 있고 뭐 나옵니다만, 그게 아니고 직접 책을 구입을 하라는 말씀이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뭐 해외에서도
나온 책들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봉급의 한 10분의 1, 한 300만 원을 받는다면 30만 원 정도. 너무 비싼 돈을 투자하나요?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교양서적이 되는 것들도 포함을 해가지고 최소한도 일주일에 교양서적과 군 관련 서적을 2권을 보는 것이 어떨까? 불가능할까? 저희 경우를 본다면은 어떤 경우도 매일 평일에는 2시간 어느 상황에서도 휴일은 6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책을 봤습니다. 지금 연대장을 하든 뭐 참모를 하든 어떤 상황에서도 책을 끊임없이 봤습니다. 학술지 왜 못 씁니까? 뭐 꼭 학위를 갖고 있다고 쓰니까 더 가치 있는 소중한 그 수준 높은 논문들 왜 못 씁니까? 써봐야 자기 정리가 되고 무장이 되는 거거든요. 자, 한 1년에 한 편 정도의 우리 군사 평론이랄지 군사논란 같은 데 기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가능하다면은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국내 위탁교육도 가서 석박사를 하시고, 또 정 어렵다면은 근무 인근에 있는 대학에 가서 저는 토요일 날이라도 이렇게 가가지고 주경야도 하면서 석사를 따내고 박사를 빨리 이수하고 하고 싶습니다. 한번 그 이수를 하고 나서 학위를 받고 났을 때는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새로운 집행이 될 것이라고 봐요. 더 넓은 차원에서 군을 위해서 봉사하고 애국할 수 있다고 봅니다. 참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 이 안보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저는 결국 간부에서 나온다고 봐요. 뭐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몇 가지 그 화두를 던지면은 훈련이 없이 군이 존재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 간부가 군에서 병사의 스승이 될 수가 있는가. 이것이 제가 두 번째 얘기했던 그런 시민 의식 교육의 장으로서의 군이 좀 기여를 해야 되지 않나는 차원인데, 현역 업무를 하면서 자기개발을 위해서 어떻게 시간을 할당을 해가지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말씀을, 또 좋은 경험을, 좋은 또 그야말로 창의적인,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내시고 그런데 박사님. 오늘 우리 정 박사님이 하셨던 얘기는 이제 지난번에 하셨던 얘기의 속편으로 좀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다고 봅니다. 저기 제의하셨던 토의 내용은 이미 답이 다 정해져 있네요. 훈련 없이 군이 존재할 수 있는가? 없죠. 간부가 병사의 스승이 될 수 있는가? 돼야 되죠. 시민교육의 장으로 병영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가? 필요하죠. 있고, 그 다음에 현행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기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야죠. 그렇게 하신 걸로 지금 경험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저것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면과 필요성에 대해서 여태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걸 또 토의하자고 토의 주제로 뽑으신 그거는 이것을 더 강조하시겠다는 것밖에는 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기 개발의 이제 그 범위를 좀 광범위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읽어야 될 필독도서가 많습니다. 평생을 가도 읽을 수 있을까 말까 한 내용들도 외국 원서까지, 그 다음에 영어만 합니까? 중국어는 안 하고 일어는 안 합니까? 뭐 이런 문제까지 놓고 봤을 때 자기 개발을 저렇게 프로그램화하는 저것도 물론 좋겠지만은 그 각각의 병사들마다 원하는 게 있어요. 어떤 기능공이 되고 싶은 병사가 있고, 또 아니면은 진짜 정 박사님이 이렇게 제시하셨던 뭐 학위를 해서 학술의 분야로 나가고 싶은 병사도 있고,
아니면은 자기는 이제 스포츠 계로 나가고 싶어서 계속 운동을 하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하는 병사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는데 독서의 제목이라든가 또는 뭐 하다못해 영어로 저렇게 못 박아놓고 또 학위를 꼭 해야 된다. 뭐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싶습니다. 좀 개인의 그 취향과 개인의 희망 또 개인이 원하는 거를 맞춰가지고 조금 시간을 확보해 주든가 아니면 연대급에서 개발할 수 없는 국방부 차원에서 저런 이제 교육 프로그램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연결시켜 줘가지고 자기가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자기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거가 더 좀 들어갔으면 좋겠잖아 싶습니다. 지금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 정 박사님이 연대장을 하셨던 언제야 그죠? 1990년대 말 이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한 몇 년이 되나 거의 한 20년 이상이 지났는데 이것을 보는 후배들이 과연 그 취지나 그 이렇게 돼야 되겠다는 어떤 당위성 이거는 공감할 겁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 가지고는 저도 모르는 어떤 다른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을 것이고 그걸 잘 아마 이행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너무 구체적으로 뭐 영어 공부를 해라 뭐 9시간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좀 후배들 지금 있는 현역들한테 맡기는 것도 나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지금 연대장 하셨을 때 잘한 스스로 이렇게 이것은 필요하다 뭐 작게 발전을 포함해서 그런 걸 많이 하셨는데 그게 지금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확인 못했는데 지금 연대 그 대대장 그건 해요 계속 지금까지. 나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죠. 대대급은 보니까 그 후에 이쪽 서부 지역은 일단 가니까요. 그 우리 대대 그 전통이 계속 물려져가지고 다행이더라고. 예, 당연히 그래야죠. 이렇게 애써가지고 창의적이고 또 그리고 이제 몇 발자국 앞서 가서 발전시켜 놓은 작계라든가 또 병영 생활의 어떤 그 획기적인 혁신이 그 재직하셨던 연대뿐만 아니라 근데 전군으로 확산되면 더 좋을 건데 최소한 그 연대만큼 그게 유지가 되고 있느냐 이거죠. 어떤 연대 그 연대 지금 몇 가지 얘기했던 것들을 지금 RTC가 하고 있더라고요. 지난 우리 작년에 유학생들하고 저희 연대를 한번 갔었어요. 그 전방 탐방 형식으로 해가지고 가서 이제 하다 보니까 지금 얘기했던 것 중에 몇 가지가 살아있더라고. 그럼 다행입니다. 살아있더라고. 그럼 다행이고 그런 게 계속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벌써 강사관이 한 2번 바뀌고 지휘관 임기를 2년으로 봤을 때는 한 10명의 지휘관이 이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뿌려 놓으셨던 이제 그런 혁신의 씨앗들이 잘 가꿔져 가지고 내려온다는 건 아주 정말 높이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이런 게 연대에서 그게 성과가 있고 좋았다면은 이제 사단급으로 포병이시니까 뭐 이제 군단급으로 더 전군적으로 더 확산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었는가 싶은데 뭐 그래가지고 그 후에 김동신 장관이 이제 장관하시잖아요. 그걸 하나 다시금 재판을 하면서 연대 함께 그 경험 지금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잖아요. 그 변화시대 한국이라는 책을 전군에 이제 제가 자기가 장관님께서 지휘관들한테 교훈까지 그때 한번 뿌렸던 건데 그것이 지금까지 지속된다는 부분은 없고 하여튼 그때 전군에 확산시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군의 최고 책임자이신 장관님께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좀 아쉽습니다. 이제 그런 쭉 아까 말씀을 이제 들어보니까
지난번 한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새롭다라는 것보다는 좀 구체적으로 더 보충 설명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셨던 배경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성과들을 쭉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이번 시간이었는데,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발전적인 차원에서 더 확산되고 후배 지휘관들이 더 발전시키고 더 계승해 나갔어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이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 이제 대통령 이제 방안에 따라서 좀 기대도 이제 큽니다. 그동안 한동안 좀 소홀해졌던 한미 동맹의 문제라든가 이제 훈련의 문제들이 이제 제자리 찾는 것이다. 또 그리고 이제 미국이 주장하는 글로벌 공급망에 우리가 창립 멤버로서 가입을 해서 지분을 뭐 더 확보한다, 이제 그런 논리던데 좋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발전돼 가고 세계 최강국의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에 우리가 거기서 빠진다면은, 그건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혼자서 헤쳐나갈 수 없는 지금 이런 조류 속에서 거기에 동참해서 같이 간다는 것은 저는 이제 뭐 현명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전 정부에 비교해서 그렇게 애매모호했고 뭐 전략적 모호성이다라는 그런 거 뒤에 숨어가지고 도대체 뭔지 뭘 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하고 회담하면서 그렇게 이제 많은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행 지금 되지도 않는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지금 이제 신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이제 그 프레임워크에 이제 가입을 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는데, 이거는 그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일각에서 우려하듯이, 그리고 이제 요 정상회담 직전에 이제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우리 외교장관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뭐 외교적인 수산이 뭐니 뭐 덕담이니 뭐 이런 거 일체 없이 그대로 바로 한국과의 디커플링과 또 뭐야 이 어쨌든 이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 이렇게 이제 뭐 아주 직접적인 이제 견제에 언급이 있었다고 하는데,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그 정도의 노력과 공으로 그 반대편에 있는 중국도 충분히 설득을 하고 우리 측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하고, 그것이 설득이 되든 안 되든 하는 건 둘째 문제고, 일단 우리의 입장은 이거다,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것은 중국의 안보 이익을 해치는 건 아니다. 안보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든가 뭐 이전 정도의 중국을 배려하고 중국의 입장을 생각해주는 그런 좀 더 원숙한 그런 우리 이 외교의 모습이 있었는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짧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했는지 조금 의문인데, 이제 앞으로 중국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보면은 대략 이제 짐작은 할 수 있겠지만은, 그걸 안 했다면은 제2의 사드 사태와 같은 한한령이라는 그 깡패 횡포 같은 걸 또 보게 됩니다. 깡패를 건드려서 좋을 게 뭐 있습니까? 깡패를 다독거리고 우리한테 해코지 안 하게 하고 좀 그렇게 해야지, 깡패짓 한 너희 놈이 깡패기 때문에 나쁘다, 이거는 국제사회에서는 안 통하죠. 조금 그 크게 흘러가는 그 방향에는 아주 찬성을 하고 기대도 되지만은, 그에 못지않은 좀 섬세한 우리 이러한 방향에 대해서 좀 순항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했는지, 했다면은 다행이고 안 했다면은 지금이라도 회담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뭐 특사를 보내든 아니면 뭐 대사를 불러든 우리 대사를 통하든 해가지고
중국과의 어떤 솔직한 대화를 하고 이럴 수밖에 없다. 이건 이해해달라. 이거는 중국의 안보 이익을 해치는 건 아니다. 해치를 우려가 있다면은 우리는 또 사전에 뭐 협의를 하겠다든가. 그래서 그쪽도 배려하는 좀 그런 좀 차원 높은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얘기를. 그 정병영 박사님이 쭉 해오신 거, 제가 일사단에 거기 그 갱도 실장을 할 때 그때 대대장 하셨나, 그때 이제 오셔가지고 그 열정 뭐 그런 거를 보면서 그때 봤나? 맞죠. 네, 얘기 듣고 그래서 이거 할 얘기가 많은 게, 일단은 이 바이든 그거부터 한번 좀 제 의견을 이야기를 하고 이 얘기를 좀 한번 이제 최종적인 거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꼭 제로섬 게임은 아니다.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핵심이라 예. 제로섬 게임으로 가지 않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 뭔가 노력이 필요하다. 제로섬 게임을 가지 않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건 아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의 가치, 우리는 뭐 미국과 함께 이렇게 쭉 살아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 가치가 인류 사회에 뭐 전 세계에 실현돼야 마땅하고 이것이 가장 옳고, 이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또 다른 쪽은 꼭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쪽의 가치, 다른 쪽에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주지 않는다면은 제로섬 게임으로 가는 거다.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제로냐 아니면은 다 갖는 거냐 이런 건데, 다른 쪽의 상대의 가치는 무조건 틀렸고 우리의 가치는 옳다, 이렇게 되면은 그게 바로 제로섬 그렇죠. 게임이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제로섬 게임은 아니다 하는데, 그것에는 반드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같이 미국과 함께 또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해야 된다. 자칫 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같은 사태가 안 일어난다고 누가 보장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은 그 젤렌스키나 뭐 누구지? 러시아 푸틴이나 그 푸틴만 무조건 잘못했고 젤렌스키는 무조건 벨렌스키는 잘했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그렇죠. 예. 그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김정은은 잘못했고 윤석열은 잘했다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건 아니다. 근데 그럼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가치 동맹, 같이 이렇게 가치를 통한 그 공급망의 구축, 뭐 여러 가지 또 경제 안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상대방의 다른 쪽에 그 적어도 열어놓고 그걸 들어봐야만 된다. 그래야만 불행한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정말 진지하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딱 근데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발언해서 지금 현재 전제주의 국가와 전제주의와 민주주의 국가 간에 되게 분명하다 딱 선언해버리잖아. 그러니까 악의 축, 전제주의 국가, 독재 국가, 그렇게 해서 옛날에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의 국가, 이라크를 뭐 대량 살상 보복, 그래서 지금 얻은 게 뭐 있어요? 중동에서 이라크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지금까지 벌어진 일이 어떤 일이야? 북한을 악의 추계 국가로 몰아가지고 결국은 핵을 만들고 계속 결국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만들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그 탄원할 때 지난번에 미 의회에서 연주 교수 할 때 보니까 수없이 자기들은 설득을 했다. 설득을 했다. 오케이. 그 규범과 질서와 국제 흐름이 있는데 그것을 끊임없이 위반하고 도전해오는 세력이 있다. 어떻게 더 이상 못하겠다. 그래서 규범과 질서라는 얘기, 규범과 규칙을 반칙하면서 하는 그 집단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한 게 뭐예요? 우리 가치를 수용해야 돼. 그걸 끊임없이 노력해온 거 아니야? 자기 가치를 강요한 그렇지. 다 보니까 하는데 그걸 어떻게 끊임없이 노력해왔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는 행태가 한 10분 정도 얘기합니다. 그건 지금 이게 미국의 뭐 진보당이나 보수당이나 뭐 푸틴 부시나 바이든이나 이분들이 어떤 기독교적인 걸 바탕으로 해서 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 이거에 대한 그 제로 흑백 선악 뭐 이런 거가 아주 강한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근데 이게 승리할지, 문재인 같은 생각이 승리할지 이게 승리할지는 둘 다 아닌 것 같아. 예. 둘 다 아닌데 적어도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되겠다. 근데 뭐 동의를 하면서도 적을 모르면은 왜 계속 억울의 시dok이 나오느냐? 적을 모르면은 결국은 그 젤렌스키가 푸틴을 몰랐기 때문에 저렇게 된 거 아니야. 그래서 젤렌스키가 지금 잘한 게 지금 엄청나게 죽고 그러는데 그렇죠. 그걸 어떻게 그건 뭐냐? 적을 몰랐다. 적을 알아야 된다.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젤렌스키와 푸틴 요 판이 그대로 전 세계 축소판이라고 봐요. 이런 상황이 그대로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은 그 강하게 나갔을 때 과연 저쪽이 기가 죽어가지고 죽을 것이냐. 그렇지 않은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또 이야기가 더 많아질 필요성이 있으니까 여기서 하고. 왜냐면 이 지금 정 박사님의 이 시도, 이거는 정말 손자만큼이나 손자 몇 번만큼이나 강력한 열정이야. 사실 손자 같은 공자나 노자도 그렇고 미치고 열정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 그렇죠. 부전이 구린지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좀 미친놈 아니야? 그렇게 됐을 거라고 그때 당시에도. 그런데 이제 우리 정 박사님도 참 어떻게 보면 참 특이한 분인 것 같아. 특이한 분인 것 같아. 근데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오늘 이제 이게 마지막 시간이니까 우리 이제 정 박사님은 마지막 시간이니까 아니 맨 끝으로 어디 볼 때 있어요? 끝에? 아니 왜냐면 이걸 이제 제가 이제 민군 관계의 중요성을 그것이 이제 중요성을 좀 한번 이야기해 보자. 그래서 이제 그 선진군대와 선진국민 이렇게 하면서 선진군대의 모습 중에서 정 박사님이 어떤 이데아로 생각하시는 어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 해서 이제 주제를 이제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선진군대의 한 모습이 이제 되어서 후배들도 마찬가지 타산지석이라고 가서 좋은 거 받아주고 그럼요. 아니면 저거 헛소리 하고 있어
아마 당시에도 그랬을 거 아니야. 그랬을 예. 거야 아마. 정 박사님이 정중령이 정대령이 막 하고 그럴 때 찬반이 딱 반반이었을 것 같아 아마. 그것도 강력히 반대야. 저 미친놈 아니야? 그런 사람도 있을 테고 또 와 정말 훌륭한 육사인이구나. 훌륭한 군인이다. 그랬을 것 같아. 그러진 않아. 그렇게 처음은 그렇게 한 사람은 없었어. 그렇게 시도를 할 때 네. 거의 다 반대. 거의 100% 반대였다. 100%는 아닌데 거의 반대. 90% 반대. 그러다가 좀 지나면서 찬성이 많아졌다. 우리 이제 군단장이 이제 서포트하니까 사단장이 또 그렇습니까? 그러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릇이 이제 정 박사님만큼 그릇이 되는 사람은 이제 그걸 수용하는 거고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은 저 뭔 미친놈인지 아니다. 그런데 근데 제가 이제 그 정 박사님 얘기를 저기 선배들도 얘기 들어보고 근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장군을 지금 못했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근데 정 박사님 본인은 왜 장군을 지금 못한 것 같아요? 뭐 무능하니까 안 된 거지. 아니 무능하다고 생각해? 아니 무능하니까 안 됐고 일단 장군될 자질이 없었던 것이 가장 큰 이유고 두 번째는 상당히 이렇게 하면서 트러블이 많았어요 지금 상관들과 동료 당연히 특히 상관들과 동료보다는 상관과의 그 갈등이 있었고 결국은 그거지 뭐. 그러니까 정 박사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 상관들의 때문에 결국 지금은 못한 거네. 저기 우리 옆에 김수장께서 옆에 지켜봤으면 알겠지만 상당히 성격이 여골수예요. 선배님, 정 제 박사님 스스로가 욕을 쓰고 어떤 딱 결정해놓고 이것은 이렇게는 이렇게 그걸 수용을 않는 스타일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외골수 이런 것은 이제 학자로서는 그런데 되게 그 군에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약간 그 제너럴한 보편적인 그게 리더십 필요한 거 아니야. 그런데 부족한 그렇지. 부족했기 때문에 안 돼. 그것이 부족한 거다 이제. 저런 거를 갖고 있으면서도 숨기면서 또 제너럴하게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 군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제너럴을 요구하는 것이지. 어떤 그래서 그 때문에 그 이제 저 자신도 제가 생각 선배님들 저는 선배님을 정 박사님을 좋아하니까 이제 많은 정 박사님 선배들 상관들하고도 많이 얘기를 나눠보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일반적으로 듣는 얘기를 통해서 볼 때 그래서 그 군에서 이제 뭐 장군이라고 하는 뭐 고급지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제너럴한 보편적인 어떤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지금 그 파트가 제일 좋은 예예요. 어떤 자기의 아이디어가 있다 하더라도 아이들 갑자기 이렇게 안 되고 상당히 공감 내포를 형성하면서 서서히 해야 되는데 저돌적이 짝이 없는 성격이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었고. 근데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아주 개인적으로나 또 뭐 우리 군 거기도 뭐 한 포병 연대장인데 뭐 거기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어때? 그래서 이거는 엄청난 값진 실험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그것이 알게 모르게 군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마운 것은 대대장 할 때 상관이 이경태 장군이었어요. 딴 분은 그렇게 반대를 했어. 이 자체를. 그리고 와. 내가 그 있잖아.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 나 같아도 정경련, 야, 그 멋있다. 너 한번 해봐. 막 이렇게 해봐 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나 이경태 장관님, 그다음 군단장님 덕분에 이런 거 했던 건데 계속 너는 막 지금 그 중령밖에 안 되잖아. 너무 앞서가는 면이 있으니까 내 연대장을 시킬 테니까 연대 얼마나 많아요. 이 군단이. 그래가지고 공부를 직접적으로 하셨고 이거 지금 아까 RCT 규모잖아요. RCT에 특A를 주겠다. 이거 끝내면은. 근데 한 놈이 지원 안 한다는 거야. 강요할 수는 없지 않느냐. 너희들이 알아서 해. 우리 옆에서만 지켜볼 테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이병태 같은 분은 저도 이제 군단장 같이 제가 항상 각 나라 대통령 뭐 VIP 뭐 총리 보면 항상 내가 그 예. 했잖아 그 일사단에서 그럼 항상 이병태 오지 뭐 군단장 자기 국방장관도 오고 근데 이병태 그래도 일군단장이니까 가장 책임이 있지 사단장보다도 그러니까 그래서 잘 알지 이병태 그 양반은 그런 분은 당연히 또 김동신이라든가 그런 분은 그 정 박사님의 그거를 담을 만한 그릇이지. 그래서 지금 이제 저거는 그 요즘 뭐 아무리 많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우리 그 간부들이 또 지휘관들이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 이런 사람들이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거는 말할 것도 없는 거고 두 번째 거는 정말 병사들에게 존경받지 않으면 안 돼. 그렇죠. 세 번째 시민의 병역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가? 이 친구들이 다 동원돼서 들어온 친구들 아니야. 3년 동안 짧은가 하여튼 이 친구들이 이 병영에서 아주 그 예민하고 젊은 시절에 배워서 나가서 그것이 자기 인생의 사회에 영향을 준다 이 말이지. 그럼 당연히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렇죠. 저것도 현역으로 자기 개발을 하는 문제는 더더욱 중요한 거야 지금. 그렇죠. 젊은 사람들 3년 동안 딱 묶어놓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경력을 단절시키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 다 고민을 하는 거고 그것을 가감하게 실천한 사람이 그 이름도 유명한 정경영 박사님이다. 그래서 저희 민군관계 차원에서도 이 친구들이 다 민간에 대해서 국민이잖아요. 오케이. 다들 군에서 참 분위기 이렇게 나라 이렇게 키워졌다. 오케이.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군이 없었으면 이렇게 이 나라가 이렇게 무한한 나라 못 됐어.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11번째 이야기를 같이 그 정도로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오케이. 우리가 나라를 지킨다는 이 사명이 있잖아요. 오케이. 그것은 월급쟁이 아니다. 나는 그렇게 봐요. 월급쟁이로서의 나라를 지킨다? 그 사관학교를 다니는데 근데 사실은 정 박사님이 이 주제를 정 박사님은 여기에 이 민군관계하고 관계없이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 다 들어있는데 그런 얘기를 못해서 사실은 군인은 봉국쟁이냐 뭐냐 이런 얘기들이 다 나오고 그러니까. 했는데 그래도 이거 필요했어. 그래서 이 나라를 지킨다는 것은 나라에 소속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군간부를 봉국쟁이 전력화시키면 안 되지. 프랑스에서 우리는 주권이라는 건 뭔지 몰랐는데 주권을 뺏기니까 얼마만큼 노예살이라는 걸 알잖아. 체험을 했잖아요. 이게 주권을 지키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영역인 영토를 지킨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수고냐고. 그렇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군인들이 이런 진짜 숭고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뇌하고 고뇌에서 끝나면 안 되는 것이 또 군이다. 그 영어에 그 job이라는 게 있고 vocation. occupation이라는 게 있고 vocation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야? occupation인가? professional인가? vocation. 직업 그냥 뭐예요? job 말고 중간에 그 occupation이라나? 직업. 그냥 vocation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목숨을 내놓고 돈을 번다? 그 뭐 그런 얘기 있을 수 없지. 그러니까 이것은 숭고한 그 vocation이지. 끊임없이 훈련하고 또 진짜 가르치고 존경받아야지. 그냥 무조건 뭐 가르친다는 그 인품. 그 지도자는 간부는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래서 지도자라는 책을 좀 많이 보라는 그런 메시지를 했었던 건데 이 간부가 그냥 의협다 식으로 군조직이니까 뭐 명령하고 지시하고 간섭하면 된다는 생각만 갖고 오면 안 되고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지.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인격적인 리더야 되거든. 진짜 어른으로서의 품행이 방장하고 표현이 이상한데 어떤 그 인품도 있고 그런 친구가 진짜 사랑하고 하면서 우리 병사들을 자기 새끼처럼 자기 학생처럼 가르친다는 것은
난 참 중요하다고 봐요. 음. 어디에서 그렇게 자기한테 이렇게 딱 맡겨진 학생이 어디가 있어? 그 고시 합격한 그 친구는 연락 와요? 응? 지금도 합니다. 지금 이장수 쏠 사주고 그러니. 그게 성공한 케이스 아니야? 상징적으로. 그 친구한테는 그 아마 엄청난 은인일 거야 아마. 그래서 그걸 떠나서 이 친구가 있다고 지금 한 1년에 한 2차례 꼭 하고 아이 연예인 빨리 오시오 그래서 되잖아요. 저쪽에 그럼 그렇게 해서 보람을 찾으면 돼요. 그게 장군 되는 것보다 더 큰 보람이야. 그렇잖아요. 이 표현이 좀 이상한데 우리는 전포장이라고 해요. 전포장한테 12사단의 천도리에서 안에 더 들어가요. 알지포. 그리고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야. 못 나가는데 포장은 이제 출퇴근을 하시고 그리고 결혼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가르치는 분들이 생각한 거야. 야들하고 우리는 이제 포병이니까 그때 한 100여 명 정도 있었던 걸 기억이 드는데 100여 명을 갖추고 생사고를 같이 하는 거야. 1년을. 그때 수준이 낮았잖아요. 병사들 수준이 낮아서 야들은 좀 내가 조금 공부한 친구로서 뭘 좀 가르쳐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이 이 국제정치하고 한국 현대사야. 근현대사죠. 그거 추가해서 한 것이 영어라고. 시험 봅니다. 우리 생도 강의 끝나면 114 데이리션 보면서 데일리 테스트 데이리 체크를 한다. 데일리 뭐를 그래가지고 시험에 딱 수준을 정해가지고 그게 머리가 안 들어가는데 도저히 안 되잖아. 그럼 계속 끝나고 나면은 문장어가 뛰어야 되는 거예요. 문장에서. 그러고 나서 또 공부시켜. 그런 것들을 했어요. 솔직히 참. 그러다 보니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얼마나 괴로웠을까. 가면서 다음 시간에 또 있으니까. 그 친구들이 지금도 만난다니까. 오케이. 벌써 세월이 얼마 지났어. 그러니까 그게 보람이야. 근데 가들이 뭐냐면은 가들 고등학교를 제대로 안 나온 애들이. 그러니까 검정고시 보고 대학 들어가서 박사에 간 놈이 지금 5시다 그때. 오케이. 그때는 그런 분이야. 진짜 그 당시에 하루 휘청지기 싶었대. 거기서 정말 너무 고마워겠네 지금 인생에 정말. 응? 그렇겠다. 그러니까 정말 큰 일을 하신 거야. 그거는 뭐 장군이 되고 안 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그렇잖아? 그렇죠. 예. 그러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녹화